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36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이죠. 개막작으로 강동원, 박정민 배우 주연의 사극 전란이 대중 앞에 공개됐는데 조선시대 선조 때 양반과 몸종이었던 박정민과 강동원이 무관과 의병으로 적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개막작으로 상영된 만큼 벌써부터 이런저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영화를 핸드폰 혹은 집에 있는 TV로 봐야 된다니 아쉽다. 극장 환경에서 보면 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반면 또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액션씬만 빼면은 볼 게 하나도 없는 영화예요 라고 비판을 하시기도 하던데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왠지 후자 쪽이 좀 더 끌립니다. 네가 원래 그렇게 반골 기질이 심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예고편을 보자마자 약간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2분짜리 예고편만 봤는데도 영화 한 편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되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에 실베스타 스텔론 그리고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연의 이스케이프 플랜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예고편만 보시잖아요. 다 나와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제 감옥 설계 전문가인데 본인 스스로 이제 감옥에 위장해가지고 범죄자로 들어가서 이 감옥의 단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모종의 음모로 인해서 정말 탈출 불가능한 감옥에 갇힙니다. 왜 탈출 불가능한지 예고편 보면 대충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어떻게 실베스타 스텔론이 거기서 탈옥을 하는지 결국 탈옥의 유무도 중요하고 탈옥의 방법도 중요한데 그게 다 나옵니다. 예고편에. 그래서 이럴 거면 예고편을 왜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란도 좀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감히 추측컨대 이제 박정민과 강동원은 여기서는 박정민이 양반이고요. 강동원이 몸종입니다. 약간 반전이죠. 유일하게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부분인데 또 배우와 제작진도 이것을 약간 홍보 포인트로 삼더라고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박정민이 좀 깨어있는 양반인 거죠. 몸종이더라도 나와 연배도 비슷하고 하니 친구처럼 지내자.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도련님 그래도 어찌 감히 몸종에게 몸종도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강동원과 박정민이 형제로서 우애를 다지면서 커 나가는데 강동원의 무술 실력이 박정민보다 뛰어난 거죠. 강동원은 어쩔 수 없이 몸종이니까 출세를 못합니다. 그렇게 박정민이 출세를 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하는데 마침 그때 밀란이 일어나고 강동원이 출세도 못하고 내가 박정민보다 칼 잘 쓰는데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밀란에 참여하게 되고 뛰어난 무술 실력을 바탕으로 선봉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밀란이 왜 이렇게 커져가고 있어? 뭐? 강동원이라는 애가 지금 선봉에 쓰고 있다고? 걔 누군데? 몸종 출신이야? 누구 몸종? 박정민? 박정민 오라 그래. 네 몸종 자식이 지금 밀란의 주범이래. 너 이 새끼 너 일 똑바로 안 해? 가서 쟤 때려잡아. 해가지고 둘이 이제 최후의 결투를 벌이게 된다. 아무래도 이런 내용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죄다 스포한 건 아닌지 씁쓸한데 10월 11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부디 제 예측이 완전히 틀렸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막 영화에서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냐 막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서 막 빵빵 웃으면서 내 저럴 줄 알았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 생활 할 때 영화를 보는데 이거 완전 이렇게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막 빵빵 웃어가지고 저를 주변 사람들이 약간 사이코처럼 바라봤던 적이 있는데 그 작품이 뭐였냐면 바로 리암 니슨, 이정재 배우 주연의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한 600만, 700만 정도의 흥행 스코어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CJ 측에서 땡큐 솔저스인가? 뭐 이런 행사를 기획해서 각 군 부대를 돌면서 인천 상륙작전 시사회, 무료 시사회를 열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한창 극장에 걸려있는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동기들이랑 강당으로 갔죠. 인천 상륙작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께 혹은 안 보신 분들께 대충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국군과 미군이 인천을 통해서 허리를 끊으면
이거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을 하는데 인천에 북한군이 깔아놓은 기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기뢰 분포도를 빼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특수부대인 이정재와 휘하의 부하들이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서울의 총책임자 이범수 배우가 맡은 림계진인가? 총책임자한테 가가지고 기뢰 지도를 빼오려는 특급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정재의 부하들 중에 박정민과 강동원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강동원이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몸종이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 몸종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도련님에게 도련님 제가 들겠습니다 막 이래요. 이러니까 이제 이 도련님이 형,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존댓말 할 거야? 더 이상 양반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다니까. 해방됐어. 왜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어떻게 도련님에게 주십시오. 그 말 못 놓습니다. 막 이래요. 전 딱 그걸 보자마자 알았죠. 저 둘은 죽는다. 저 둘은 죽고 죽을 때 저 둘은 말을 놓는다. 그러고 꺼이꺼이 울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임무를 수행하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 도련님과 몸종이 북한군에게 그 정체가 발각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둘이 이제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도련님 옆에 이제 몸종 형이 앉아 있는 거죠. 도련님이 형이야? 그러니까 도련님 뭐 이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도련님이 이 형은 죽을 때까지도 나한테 말을 안 놓네? 제발 말 좀 놔. 내 소원이야. 동생 소원이라고. 그 도련님 이름이 철수다. 이러면 몸종이 철수야. 이러니까 이제 또 도련님이 길동이 형 이러면서 빵 하고 죽거든요. 제가 예상한 거 그대로 나오니까 빵빵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옆에 있는 동기한테 야 이거 나만 유치하냐? 나만 웃겨? 이러니까 그 동기가 이제 좀 그렇네 라고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되게 진정시켰거든요. 그러고 영화를 보고 이제 강당에서 나와서 부대로 복귀를 하는데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너 아까 위험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옆에 간부들이 앉아 있었는데 너 웃을 때 그 어두운 극장 내에서 강당 내에서 네 이름 뭔지 파악하고 있었다. 너 조심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군 생활이 좀 꼬일 뻔했는데 아무 일 없이 무사 전역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도 누구처럼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이 재발할 때가 있는데 부디 전란을 볼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이 있는 그 누구 만나보러 가시죠. 요즘 뭐봄 난이거봄 요봄난봄 36번째 에피소드 조커 폴리아되 지금 시작합니다. 조커 폴리아되는 2019년에 개봉한 조커의 5년 만의 후속편입니다. 조커 연출도 그렇고 조커2의 연출도 그렇고 코미디 영화만 주로 연출해왔던 토드 필립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토드 필립스 감독이 찍은 유명한 코미디 영화라고 하면 행오버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드 필립스 감독이 조커의 감독으로 내정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병맛 코미디 영화 찍던 사람이 히어로 영화, 그것도 이렇게 어두침침한 히어로 영화 잘 찍겠어? 했는데 거기다 또 한창 조커가 나올 때가 DCEU라고 해가지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대항마 하면서 워너브라더스랑 DC가 한껏 힘줘가지고 맨 오브 스틸이니 배트맨 대 슈퍼맨이니 원더우먼이니 아쿠아맨이니 온갖 그런 판 벌리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커가 그 DCEU에 편입되는 것도 아니고 향후 리부트된 로버트 패틴슨 주연 더 배트맨 시리즈랑 겹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조커 이야기를 다루겠다라고 하니 더더욱 토드 필립스 감독이 이에 맞는 사람인가 세간에 우려가 있었는데 남을 웃기는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우스운 사람 아닙니다 라는 코미디언의 비애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건지 조커라는 흥행과 비평 모두를 거머쥔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R등급 최초로 누적 수익 10억 불을 돌파했고요. 데드풀과 울버린 이전까지는 R등급 최고 흥행작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500만 관객을 불러 모았고요.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데드풀과 울버린과는 다르게 청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데드풀과 울버린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R등급 작품 중에서는 진정한 흥행작이 아닐까 싶긴 한데 조커 입장에서는 뭐 알바입니까 그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비평적인 측면에서는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을 했고 이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죠.
코믹스 기반 히어로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한 영화제에서 최고 권위의 상을 받았다고? 야, 이거 물건이 나왔나 본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도 평단의 호평이 쏟아졌고 토드 필립스 감독은 아카데미 감독상에 노미네이트 됐지만 기생충 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평단의 호평도 받았겠다. 돈도 많이 벌었겠다. 바로 후속편 작업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5년 만에 관객들을 찾게 된 건데 한간에는 전편이 10억 불을 넘게 벌었으니까 제작사 워너브라더스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통 크게 제작비를 2억 불 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토드 필립스 감독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전편 제작비 6천만 불보다는 많이 들어간 건 맞지만 2억 불은 터무니없는 숫자다. 저도 이 소식을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만 해도 아니 이게 어떻게 2억 불짜리 영화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아니 실질적으로 영화의 이야기가 벌어지는 공간은 감옥 그리고 법정 두 군데밖에 없고 거대한 군중 시위 씬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이 동원됐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나마 힘준 장면이라고 하면 뮤지컬 장면인데 음악 저작권료 때문에 2억 불이나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그림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2억 불이라는 돈이 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거에는 충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2억 불, 누가 떡 싸먹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감독이 이를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이 가짜뉴스의 폐해 속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또 드렸던 적이 있죠. 탑건 매버릭을 연출했던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신작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제작비가 3억 불을 넘었다더라. 추가 촬영이 들어가면 4억 불을 찍을 수도 있다더라 라는 식의 뉴스가 돌았을 때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말도 안 되는 액수고 3억 불? 장난하냐? 그런 가짜뉴스 좀 그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랑 좀 맥이 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작비 미정의 액수로 만들어진 조커2가 현재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건 베테랑2는 비할 바가 안 돼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아마도 폴리아되, 이 부제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이 호불호의 시발점인 것 같은데 폴리아되는 프랑스어로 공유된 망상 혹은 광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제목이 공개됐을 때는 당연히 조커와 할리퀸이 공유된 망상을 갖고 뭔가 대단한 계획을 꾸미고 그로 인해서 고담시가 한바탕 뒤집어지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근데 이게 뭐야? 라는 내용 자체가 주는 배신감이 있을 거고요. 나아가서 아니 조커랑 할리퀸이 공유의 주체인 줄 알았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공유의 주체가 조커와 대중, 나아가 관객인 나라는 거야? 공유의 주체가 누구냐? 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내심 이 영화의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약간은 가르치려고 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관객들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 내 기대에 어긋난다. 그것까진 오케이. 근데 얘가 나를 가르치려 드네? 이 자식 봐라? 약간 이런 식의 반발 때문에 영화 자체가 되게 안 이꾸어 보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가르치려는 것까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내용 내가 한번 생각해 봄직해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괜찮네 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중간이긴 한데 여튼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조커2, 조커 폴리아되의 출연 배우로는 조커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거머쥔 호아킨 피닉스, 무대 퍼포먼스만큼이나 작품마다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는 레이디 가가, 이 두 인물이 주축이 되어서 영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 외 인물들도 있지만 사실상 2인극 혹은 아예 호아킨 피닉스의 독백으로 가득 채워진 영화다라고 봐도 무방한 작품입니다. 그럼 조커 폴리아되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아서 플렉이 조커 분장을 하고 머레이 쇼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출연하는 모습을 다룬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아서 플렉이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뒤에서 누군가 아서 플렉을 잡아 끌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림자입니다. 조커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림자가 자꾸 아서 플렉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려고 하죠. 아서 플렉은 이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림자에게 집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조커 분장을 하고 머레이 쇼에 나가서 온갖 기괴한 행동, 우리가 조커 1편에서 봤던 그 기괴한 행동을 하고 머레이를 쏴 죽이죠. 그렇게 해서 경찰에게 체포가 되는데 체포가 되는 그 순간에는 그림자가 숨어버리고 아서 플렉이 등장을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서 플렉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 그림자가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뭐 그거 신경 쓸 빱니까? 그냥 바로 아서 플렉을 진압을 해서 가방에다가 쳐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니메이션이 그냥 이 영화의 전체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서 플렉은 조커라는 제2의 자아를 갖고 있고 이 자아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자아가 그 모든 사단을 벌였다. 이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또 극중 세계관에서 방영이 됐어요. 그만큼 아서 플렉 혹은 조커가 머레이 쇼에서 벌였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모로 조커 속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화는 아캄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아서 플렉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아서 플렉은 1편에서 우리가 봤던 그 왜소하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아서 플렉보다 훨씬 더 말랐어요. 거의 뼈에 살점이 붙어있는 정도예요. 이런 정말 초췌한 몰골로 등장한 아서 플렉은 1편과 달리 별로 웃질 않아요. 1편에서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이 있어서 시종일관 웃었는데 교도소에서 주는 약 같은 거를 복용해서인지 별로 웃지도 않고 되게 우울하고 침울해 보입니다. 초췌해 보이든 말든 어찌됐건 아서는 지하철에서 양복제기 3명, 자기 동료 1명, 그리고 머레이를 생방송 중에 쏴 죽인 무려 5명이나 알려진 바로는 죽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죠. 법정이 열리게 되는데 지방검사 하비덴트, 다크나이트에서 아론 에크하트 배우가 맡았던 그 지방검사 하비덴트, 나중에 투페이스가 되죠. 그 하비덴트 검사는 아서 플렉은 체제 전복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사회의 반동분자고 여러모로 이 사회에 큰 혼란을 안겨다 주었음과 동시에 끔찍한 살인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을 구형하려고 한다 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아서 플렉에게도 변호인이 있어요. 중년의 여성 변호인인데 아서에게는 다중인격 장애가 있고 아서가 그런 일을 벌인 건 아서의 자의가 아니라 아서의 또 다른 자아가 벌인 일이다. 그렇다고 처벌을 안 받겠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사람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가 이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변호사가 이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이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가 아서 플렉을 어떻게 해서 변호를 맡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영화는 안 해요. 희대의 살인마라도 변론받을 권리가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그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변호를 결심하게 됐는지 정도는 나오잖아요. 아서의 먼 친척이 알고 보니 유명 로펌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애걸복걸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아서의 변호를 맡게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부당거래 국선 변호사처럼 30만원 받고 300불 받고 그 변론을 해주는 건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변호를 맡으려고 하는 걸까? 이처럼 당신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체제 전복을 꿈꾸고 선동가로서의 조커는 어디까지나 정신병일 뿐입니다, 여러분. 실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추앙하는 아서 플렉이란 인물은 그냥 병든 나약한 병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커 이제 그만 신봉하세요가 아마도 이 사람이 변호를 맡게 된 동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본인의 변론 방향을 아서에게 설명을 해주고 아서가 이 변론에 힘을 실어주려면 이런저런 상담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아서는 되게 그에 대해서 협조적입니다. 수감 생활 중에도 별다른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최고참 교도관이 아서와 함께 자기도 잠깐 중간에 농땡이도 좀 필 겸 음악치료 교실로 갑니다. 음악치료 교실은 상대적으로 범죄의 심각성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 코스인데 아서가 저지른 범죄는 중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이긴 합니다만 옆에서 교도관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또 아서도 조용조용한 수감 생활을 해왔으니까 그 음악 교실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리 퀸젤, 레이디 가가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를 만나게 됩니다. 아서와 리 퀸젤은 이미 마주친 적이 있어요. 아서가 변호사랑 접견하러 갈 때 그 접견하러 가는 복도에 음악 수업을 듣는 교실이 있는데 이미 거기서 눈을 한번 마주쳤습니다. 왜냐하면 리 퀸젤이 어머 쟤 조커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아서를 쳐다보게 되고요. 아서도 저 예쁜 여자 누구지? 하면서 이제 둘이 일단 아이 컨택을 한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리 퀸젤이 꽤나 적극적으로 아서에게 다가갑니다. 뭐 이런저런 말을 걸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 첫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해보는데 리 퀸젤이 나 당신 보려고 집에다가 불 지르고 여기에 수감됐어요. 나를요? 네, 나 조커 팬이거든요. 조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는 식으로 자신은 조커의 광팬이고 당신, 그러니까 조커가 왜 그런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알고 충분히 응원하고 지지한다. 당신과 나는 통하는 구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아서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죠.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조커는 나와 완전히 괴리된 인물이고 나는 조커가 아닙니다. 조커는 어디까지나 정신병의 산물입니다. 라는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리 퀸젤이 조커로서의 당신의 행위는 너무나도 영웅적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의 뮤지컬 장면들이 시작을 합니다. 정체성의 혼동을 겪고 있는 아서에게 리 퀸젤이 그냥 아예 불을 질러버립니다. 음악 수업에서 영화를 같이 보는데 리 퀸젤이 담뱃불을 피아노에다가 붙여버려가지고 큰 불이 교도소에 나게 돼요. 그 불이 난 틈을 타서 우리 도망가자. 당연히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긴 하지만 탈옥을 꾀했던 사실이 또 대서특필되면서 교도소 입장에선 난처해지죠. 그래서 아서를 죽도록 패고 독방에 가둡니다. 독방에 갇힌 아서가 뭔가 인기척을 느껴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독방에 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길 왔냐? 내가 사정을 대충 설명하니까 교도관이 나를 이 안으로 들여다보내줬다.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찌됐건 들여다보내줬대요. 나 이제 출소한다. 당신하고 자꾸 같이 있으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더욱더 이상해진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래서 나보고 나가랜다. 근데 걱정 마라. 난 나가서 당신 재판 다 참여할 거고 당신이 그러니까 조커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내가 만천하에 알릴 거다. 난 언제나 당신 편이다. 그렇게 둘은 입을 맞추는데 갑자기 리가 나 당신의 진정한 얼굴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또 어디서 가져왔는지 화장품으로 아서의 얼굴을 조커로 분장시킨 다음에 정사를 나눕니다.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비 덴트 입장에서는 조커랑 아서는 다른 인격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커가 곧 아서고 아서가 곧 조커입니다. 라는 본인의 주장을 배심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1편에서 아서와 접점이 있었던 직장 동료라든지 아파트 이웃 주민이라든지 아서의 정신 분석을 했던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아서가 어떠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지 아서의 일기장이라든지 아서가 그간 했던 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아서 입장에서는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누가 자기 일기장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겠어요.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불안해하고 나아가선 수치심마저 느끼게 되죠. 잊고 있었던 본인의 트라우마,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유년 시절이라든지 그래도 어떻게든 코미디언으로서 살아가고 싶었으나 코미디언으로 본인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 현실, 본인을 핍박하는 사회 풍토 이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다 보니까 한 가지 또 망상을 하게 되고요. 그 망상은 또 뮤지컬로 전개가 되는데 재판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그 조커가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이면서 그래 맞아 나 조커야 라는 식으로 약간의 각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 뮤지컬 장면이 끝나는데요. 망상이 끝나자마자 아서는 한창 재판 중일 때 갑자기 내 변호사 해고합니다. 이제부턴 내가 내 스스로를 변호하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데에 과연 아서 혹은 조커의 셀프 변호는 먹힐까요? 그래서 결국 아서는 사형을 면하게 될까요? 아서는 정말로 리와 정사를 나눴을까요? 그랬다면 그 정사의 결과는 임신 그리고 출산으로 이어질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가장 좋았던 점은 조커2의 각본가로도 참여한 감독 토드 필립스의 뚝심입니다. 미국 코믹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빌런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조커는. 그 조커의 솔로 영화가 대중에 공개돼서 어마무시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속편을 찍게 됐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이죠. 이런 걸 떠안고 영화를 일단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대중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아무리 이 영화에서 배트맨이 나오는 것은 조금은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관객들이 은연중에 하고 있다 쳐도 우리가 조커2에 기대했던 것은
조커로 각성한 아서 플렉이 더욱더 큰 판을 벌이는 것일 텐데 그것과 완전히 괴리된 내용으로 영화는 가득합니다. 상업적으로도 이게 맞는 선택인진 잘 모르겠어요. 제작비가 2억 불까지는 안 된다곤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제작비가 든 영화일 텐데 이렇게 관객들의 기대감과는 완전히 괴리된 영화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썼을 거고 이런 시나리오에는 뮤지컬적인 요소가 어울리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을 거고 그렇게 해서 워너브라더스를 설득을 했겠죠. 워너브라더스가 평소에 감독이나 창작자들의 권리,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를 바탕으로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어왔던 제작사이면 모르겠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편집권은 우리에게 있다 라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제작사란 말이에요. 자본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대한 영화 공장이나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최종 편집권을 갖고 있는 감독들은 손에 꼽는다라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런 감독들이 제작사들과 신작 계약을 맺을 때에도 무조건 계약서에다가 기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최종 편집권 보장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할리우드 판에서 토드 필립스 감독이 본인이 아마도 애초부터 기획했던 청사진을 거의 고스란히 구현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보기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공교롭게도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자기 사비 1억 2천만 불 들여가지고 메갈로폴리스를 찍었는데 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남의 돈 6천만 불 이상이라고 하니까 근데 2억 불까지는 아니라고 하니까 대충 1억 불 정도가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구현하고자 했던 나름의 타협을 했긴 했겠습니다만 근데 이 정도면 거의 타협 안 했다고 봐야죠. 이런 영화를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그것도 할리우드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관객들의 실망, 호불호는 본인도 예상을 했겠죠. 왜냐하면 베테랑 같은 경우는 애초에 류승환 감독이 창조한 캐릭터니까 류승환 감독이 관객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니 내가 만든 캐릭터니까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긴 한데 조커는 독자적인 세계관이라고 할지언정 어찌됐건 원작 코믹스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고 조커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심볼이고 그 심볼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영화 좀 만들어 보겠다, 돈 좀 벌어보겠다. 이게 애초에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보니까 관객들이 이렇게까지 실망하는 게 납득이 됩니다. 아니 그럴 거면 네 스스로 알아서 캐릭터를 만드시던가요. 왜 조커 데려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라는 식의 실망을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 실망 받을 것 감수하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인정받아 마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이 감독이 원작 팬들 속을 긁을 만한 짓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괜찮았는데 뭐냐면 원작의 조커와 할리퀸의 서사를 전복시켰습니다. 이건 좀 솔깃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원작에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 정신과 의사였던 리 퀸젤이 이미 조커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한 이름만 이제 아서 플렉이지 그냥 조커인 죄수를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점차 조커에게 동화되고 그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한마디로 조커라는 인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할리퀸이라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반대죠. 리 퀸젤이 조커를 내려놓으려는 아서 플렉을 계속해서 자극을 해서 아서 플렉 안에 그것이 실제로 아서 플렉과 일치된 자아이든 분리된 자아이든 아서 플렉 무의식 안에 있는 조커라는 인물을 끊임없이 밖으로 소환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서는 그런 리 퀸젤에게 좀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결국에는 조커는 없는 거다. 나는 조커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서 플렉 본인 스스로가 조커를 내려놓으니까 아서 플렉을 버리지 않습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서사의 틀을 완전히 전복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재미를 주는 모습이 저는 원작에 그렇게까지 강한 팬이 아니었어서 그런지 재밌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작 팬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겠죠. 그 유명한 조커가 자기 스스로 나는 조커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할리퀸 같은 입장이었겠죠. 내가 아는 조커가 사라지다니 이게 말이 돼? 그러다 보니 이 감독이 원작 팬들 속 좀 긁을 줄 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전복된 서사에 나름의 재미를 느끼게 됐었고요. 이 영화는 지독히도 법정 밖 군중을 안 보여줍니다. 아서가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을 할 때
아서의 호송차를 에워싸고 조커 사랑해요, 조커 응원합니다, 조커 지지합니다 라는 피켓을 든 군중들 모습이 군중을 비추는 사실상 유일한 장면이죠. 이걸 제외하고는 그냥 소리로만 계속해서 밖에서 뭐 조커에 관해서 이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증언이 나올 때마다 소람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군중의 함성만 들려줄 뿐이죠. 단 한 번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법정 아래서 아서가 조커로서 행동하고 있기를 바랄 거고, 법정을 생중계하는 화면을 유독 자주 보여주는데 그 화면을 통해서 셀프 변호를 하게 된 아서가 뭐 일침이라도 가하면 나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죠. 이런 일련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전 이 영화가 약간 메타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꽤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지점이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좋았습니다. 밖에 있는 군중들, 그리고 TV 화면을 통해서 조커의 일부 활약상만 보고 있는 그 군중들은 조커 2편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조커가 저렇게 기득권층을 향해서 일가를 날리고 기가 막힌 뭐 비유와 혹은 시덥잖은 농담으로 영화의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이 맛의 조커를 보는 거지를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그 재판 안으로 들어와 보면 정신병에 괴로워하는 한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까지 이 사회는 어떤 식으로 기능을 했고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바라봤는지 현실을 계속해서 까발리려고 하죠. 물론 그 까발리는 과정이 되게 잔인하기도 하고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나아가서 아니 그래봤자 얘가 사람 죽인 건 변하지 않아요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되게 혼란스러운 현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춰준단 말입니다. 한창 조커2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제 자신을 오히려 지독히도 재판 과정만 비추는 카메라를 통해서 마주하게 됐달까요? 이 부분이 뭔가 생각할 지점을 안겨다 주는 것 같아서 꽤나 인상적이었고요. 논란이 된 그 많은 뮤지컬 장면들은 사실 왜 뮤지컬로 연출을 했는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아서는 코미디언이었고 코미디언으로서 아무래도 음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음악 수업을 듣다 보니까 본인의 그 혼란한 정신 상태를 뮤지컬의 형식을 빌려서 풀어내는 거는 충분히 타당한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되도록이면 연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뭐 호아킨 피닉스 연기 잘하는 건 세상 사람 다 아니까. 레이디 가가 연기 잘하는 거 다 알죠. 특히 하우스 오브 구찌 같은 거 보면은 야 정말 레이디 가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는 유독 호아킨 피닉스가 이미 조커로 저 연기 잘하는 거 아시죠? 근데 또 보세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해 라는 거를 보여준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그냥 그걸 아득히 뛰어넘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극장 밖을 나서면서 아 맞다, 주연 배우 호아킨 피닉스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호아킨 피닉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아서 플렉이라는 실존 인물을 본 것 같아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 아서 플렉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연기에 있어서는 궁극의 경지인 거죠. 이래서 연기를 어마무시하게 잘했다. 이 어마무시하게 잘했다는 표현도 올바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로 분한 그 사람을 보면서 호아킨 피닉스 생각이 전혀 안 났습니다. 조커 폴리 아되를 통해서 호아킨 피닉스가 거둔 성취라면 대중에게 조커만큼이나 아서 플렉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것 같아요. 조커 1편 나왔을 때 누가 최고의 조커냐 이런 캐캐묵은 논쟁이 또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조커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그런 논쟁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커 폴리 아되까지 보고 나면 누가 최고의 조커인가, 당신의 최애 조커는 누구인가요? 에는 호아킨 피닉스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냥 아서 플렉으로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이 지점은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의 연기로 일궈낸 성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이고요.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아쉬운 지점은 이 영화는 만능 키가 있어요. 뭐냐? 아서 플렉의 망상. 이거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전개상 되게 구멍이 많아요. 저게 말이 돼?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냥 아서 플렉의 망상이라면?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이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아니 리가 어떻게 독방에 있는 아서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정사를 나눴을까?
안 나눴을 것 같은데? 그냥 아서의 망상인 것 같은데? 재판을 찾아오는 리를 보면 아니 밖에서는 군중들이 그렇게 막 나도 재판에 참여하고 싶다 뭐 이러면서 나도 재판 보고 싶다 라면서 막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리는 그냥 담배 한 대 쭉 빨고 그냥 되게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아서랑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인물이잖아요. 변호사도 아니고 법적인 보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법정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고 한창 재판 중인데 재판문 열고 뒤에 방청석에 앉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철창에 갇혀있는 아서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서 또 정열적으로 키스를 나누는데 간수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만 하지 행동으로 나서지 않아요. 둘을 떼어놓는다든지 뭐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 저게 망상이라면 이게 망상이라면 나아가서 리라는 인물 자체가 없었던 거라면 리랑은 진짜 말 그대로 눈인사만 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아서의 망상이라면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이 모든 게 다 아서의 혼란과 혼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하면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이것만큼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도 이건 거의 한 20번 넘게 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영화 유튜버들은 노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봤어요. 이 경우의 수가 적용을 한다면 향후에 아서의 감정은 이런 것일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기엔 편하겠죠. 근데 관객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하고 피로하고 이게 다 망상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나름의 고군분투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시도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이 망상을 너무 남발했다. 1편 때도 이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2편에서는 1편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대부분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아서가 벌인 짓이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주죠. 근데 2편은 뭐 3편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별로 해석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봤자 결국에는 아서냐 조커냐 조커냐 아서냐 이 논쟁이기 때문에 골치만 아프고 좀 피곤하게 만드는 만능 열쇠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제가 원작의 그렇게 큰 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조금 원작 팬들에게 신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원작 캐릭터의 이름만 빌려와가지고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시켜요. 아서 플렉이 5명을 죽였네? 그럼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처벌 수위를 놓고 재판을 벌여야겠지? 지방검사 나와야겠네? 야, 고담시 그 지방검사 그 캐릭터 이름이 원작에서 뭐였지? 하비덴트, 그래, 걔 데려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비덴트가 다크나이트를 보면 평소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 신념이 어긋났을 때 어떤 식으로 폭주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서사를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비덴트가 어떤 인물이고, 평소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고, 안 나옵니다. 그냥 검사 1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배심원들 앞에 서서 뭐 일장연설을 하는 하비덴트의 말 속에 그의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문장들이 녹아 있다든지 표현이 녹아 있다든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검사라는 캐릭터가 필요한데 야, 그 배트맨 세계관에서 그 검사 걔 누구지? 하비덴트. 오케이, 걔 데려와. 약간 이런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은 하비덴트를 왜 데려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리 퀸젤, 할리퀸 또 마찬가지입니다. 할리퀸이 아니어도 돼요, 굳이. 조커가 사랑에 빠지는 여자, 굳이 사랑에 안 빠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커라는 인물을 아서 플렉에게서 끄집어낼 인물, 야, 누가 있으면 좋겠냐? 할리퀸? 그래, 걔 갖다 써. 이 할리퀸이 뭐 어떤 서사를 갖고 있고 이런 거는 이 영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서 플렉에게만 관심이 있고 관객들에게도 너희들도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에 관심을 좀 가져봐 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커라는 인물과 접점을 가지고 있는 주변 인물들의 서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 캐릭터도 나름의 입체성들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식으로 다뤄지지 않으니까 원작을 조금밖에 아는 저도 서운한 거죠.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빡칠만도 하겠다. 그것도 레이디 가가씩이나 데려와가지고 할리퀸을 저런 식의 기능적인 역할만 하고 퇴장시켜? 야, 이건 아니지 라는 식으로 화를 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뮤지컬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좋았던 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서 플렉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황을 뮤지컬적인 연출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뮤지컬 장면이 일단 너무 많고요. 너무 많은 것도 뭐 그래,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동어 반복이에요. 결국에는 아서가 지금 혼란스러워한다. 이게 모든 그 뮤지컬 장면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죠.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괴로워하는 아서,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아서 뒤에서 조커가 스멀스멀 기어나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뮤지컬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할리퀸과 같이 합동 뮤지컬 연기를 할 때는 왜 너는 아서 플렉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조커에만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할리퀸이 아니 저기 대중들을 봐봐. 대중들은 조커에 관심 있어. 그러니까 대중들 입맛에 맞게 우리 조커 연기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 뮤지컬 장면이라든지 차이는 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아서가 지금 혼란스러워한다라는 얘기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 장면이 나오면 또 나와?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니까 너 혼란스러운 거 알겠어요. 감독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질릴 만큼 보여줌으로써 조커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그 허상에 자꾸 그렇게 목매지 마. 어쩌면 너희들이 조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 자체가 조커라는 뜻은 아니잖아. 를 강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친다. 그렇다고 이 뮤지컬 장면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집단 군무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극히 아서 플렉 위주로만 뮤지컬이 진행되어 있고 또 호아킨 피닉스도 막 기깔나게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되게 덤덤하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서 플렉이란 인물의 정신 상태를 우리가 엿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까지 딥하게 아서 플렉이 왜 이런 인물이 되었는가, 조커라는 자아가 태동하게 되었는가, 이미 1편에서 본 내용을 보다 더 딥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니까 좀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따분하게 느껴진 측면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에 뮤지컬 장면에 참 여러모로 아쉬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배우는 참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배치를 했는지 뭐 알겠는데 조금만 줄이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커 폴리아드를 보고 제가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기기 전에 토드 필립스 감독은 왜 이런 전개를 택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1편과 2편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조커라는 캐릭터의 태동을 보여주고 사실 조커는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끝을 맺는 1편과 2편의 구성을 애초부터 토드 필립스와 워너브라더스가 구상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편을 이렇게 구성한 건 1편이 너무 크게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1편은 우리가 익히 기대했던 그런 조커의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고만고만하게 흥행을 했어도 아마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왜냐면 늘 그 조커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다크나이트가 나왔을 때도 내가 조커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런저런 끔찍한 짓을 벌였던 전례가 있고,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나왔을 때도 상영관 내에 총기 사고가 벌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선동가적인 빌런을 다룰 때마다 이런 식의 후폭풍들이 벌어지곤 했는데, 조커는 그 캐릭터를 아예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작품이다 보니 이런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영화가 너무 크게 흥행 성공을 해버리니까 이 영화 내용처럼 실제로 조커라는 캐릭터의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지금과 같은 세상 내가 갈아엎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무의식을 행여나 조커2가 부채질할까봐 조커는 없는 거다 라는 식으로 감독 본인이 스스로 쌓아 올린 성을 자기가 직접 짓뭉개 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도 요즘 대중이 얼마나 공과사 구분을 잘하고 똑똑한데 그런 식의 사리분별 정도는 잘 하겠지. 야, 이건 너무 토드 필립스 감독이 걱정을 많이 했다 라고 또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돌아가는 사회 꼬라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보면 토드 필립스 감독이 이렇게 걱정할 만해요. 공교롭잖아요. 베테랑2도 사적 제재 안 돼 라는 얘기를 담고 있고, 조커2도 사적 제재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에 거의 걸맞는 아이콘을 스스로 붕괴시켰잖아요. 이 같은 류승환, 토드 필립스 감독의 결단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적 제재에 열광하고 체제를 전복시키자, 기득권들을 갈아엎으려면 그들을 직접적으로 처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위로해주고픈 마음의 반론은 아니었을지 감히 어줍잖은 추측을 내려봅니다. 그럼 조커 폴리아드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커 폴리아드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찾아보니까 조커 1편은 제가 수작에 해당하는 4.5를 별점으로 줬더라고요.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영화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커 폴리아드에는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감독의 뚝심이랄지 뮤지컬적으로 풀어낸 요소랄지 이런 부분들은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를 극장에서 확인해보는 맛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을 주게 되었고요. 조커 폴리아드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감독 왈 조커는 없는 거야 얘들아. 그날 관객들의 세상은 무너졌다 입니다. 좀 길죠? 예, 압니다. 저도 좀 긴 거 아는데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침착맨, 거기서 침착맨 이말년 씨가 절친인 김풍 작가, 주호민 작가와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걸 하는데 용, 드래곤, 서양용, 동양용 중에 만약에 실제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좀 더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주호민 작가가 실제 한다고 하면 서양용은 말이 안 되고 동양용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서양용은 팔다리도 있지만 날개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양용은 팔이 4개라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침착맨이 포켓몬스터 괴력몬을 보여주면서 얘는 얘 팔 4개 있는데 얘 포켓몬 얘는 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반론을 펴니까 주호민 작가가 포켓몬은 없는 거야, 병거나. 마치 진짜 어린 동생을 대하듯이 현실을 깨우쳐주죠. 또 침착맨이 이게 없다고? 이게 없어? 라는 식의 이제 정말 천진난만한 반응을 하는데 그 영상의 베스트 댓글이 그날 병건이의 세상은 무너졌다 이거든요. 그거 그냥 빨아다 썼습니다.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은 배를 잡고 웃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커 폴리아드의 한 줄평으로 감독 왈 조커는 없는 거야 얘들아. 그날 관객들의 세상은 무너졌다로 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넷플릭스, 아니 나아가 올해의 화제작이지 않을까 싶은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나름 리뷰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다뤄야 할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출연 배우를 언급을 해야 되나? 백종원 씨 이력을 막 설명해야 되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야, 이거 좀 빡세겠는데? 싶지만 그래도 인기에, 시류에 편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36번째 에피소드 조커 폴리아드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